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이혼 여성입니다. 얼마 전 심장 벌렁거릴 만큼 큰일을 겪었는데요. 혼자 묻어두기엔 악몽 같은 그 기억들이 너무 오래 갈 것 같아서 사연으로 올려볼까 해요. 그래도 누군가가 제 이야기를 들어줬다고 생각하면 심적으로 좀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내린 결정이에요. 분명 제가 며칠 전까지 겪었던 일임에도 믿기지 않은 그날에 대해 지금부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0대로 진입하기 전쯤에 저희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어릴 때 부모님이 먼저 가시는 것도 너무 속상하겠지만 성인이 되고 난 후 부모님을 보내는 건 그만큼 제 감수성도 같이 성장을 해서 그런가 더없이 슬프더라고요. 사람에게 무너진다는 표현을 쓸 수 있는 상황이 바로 그럴 때가 아닌가 싶었을 만큼 힘들었어요. 저도 저지만 엄마도 진짜 많이 힘들어했거든요. 어느 인터넷 기사에서 본 적이 있는데 사별을 했을 때 우울함을 더 잘 느끼는 쪽이 여성 쪽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아무튼 아빠의 사망 소식은 저희 가족한테 가장 충격적인 인생 고비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슬퍼도 세상은 돌아가잖아요. 저도 억지로 마음을 정리하고 사회로 돌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황망한 마음을 잊지 못한 채 직장 동료들에게 불편한 눈치만 주면서 억지로 일을 다녔는데요. 그때 제 곁에서 저의 처지를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많이 위로해준 직장 동료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저의 남편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이 제 기분 걱정해서 저를 한참 조심스러워할 때 남편만이 제게 적극적으로 접근해줬어요. 귀찮게 쓸데없이 말을 걸었고 점심시간을 자꾸 챙겨줬으며 집에 가서 엄마랑 같이 먹으라고 일부러 맛집에 데려가 포장도 해줬죠. 처음엔 그런 남편을 제가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아직 아빠를 제대로 보내지 못했던 터라 그저 웃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자꾸만 저를 웃게 만들었어요. 어떤 마음으로 그러는지 알아서 충분히 고맙지만 싫더라고요. 솔직히 저희가 아빠 돌아가시기 전엔 그렇게 만남이 잦던 사이가 아니었거든요. 괜히 남편 마음에 부담을 주는 것 같기도 해서 그것 또한 제가 불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남편에게 직접 얘기를 했어요. 정말 고마운데요. 앞으로는 안 챙겨주셔도 괜찮아요. 자꾸 이러시면 제가 더 불편하고 마음만 무거워져서 힘들어요. 솔직히 남편의 위로가 힘들다는 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를 그만큼 위로해주려는 사람이 있다는 게 고마워서 불편했을 뿐 딱 그거였지 당연히 좋았어요. 정서적으로 의지도 많이 되었고 은연중에 도움을 받았다더라고요. 아무래도 저도 모르게 위로가 좀 많이 되었던 것 같았어요. 게다가 남편이 어디 저만 챙겼나요? 생전 본 적도 없는 우리 엄마까지 챙겼다니까요. 홀로 있을 우리 엄마가 힘들까봐 알아서 신경 써준 것 전부 좋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제가 남편에게 빚을 지는 기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억지로 그만해달라 얘기했던 겁니다. 저랑 남편은 당시만 해도 직장 동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남편이 제게 뜻밖의 고백을 함으로써 우리의 관계가 발전이 되었어요. 세상에 어떤 남자가 관심도 없는 여성한테 시간 내고 돈 쓰고 한답니까? 제가 그동안 그저 동료로서 친절을 베푼 거라 생각해요? 남편이 그날 새빨갛게 상기된 얼굴로 약간 서운한 듯 고백을 하는데 그때 저도 그만 홀라당 넘어갔던 것 같아요. 사람은 살다 보면 결혼할 인연이 딱 보인다던데 당시 저는 그게 바로 제 남편이라 생각했죠. 남편은 제가 만났던 남자가 몇 되진 않지만 그 중에서 단연 으뜸이었습니다. 또 제 나이도 마침 결혼 정년기였잖아요. 그러니 남편과 결혼 생각은 안 할 수가 없었죠. 저희는 결혼 약속을 하고 나서부터 더 속 깊은 얘기를 나눴어요. 저는 제 이야기만 하느라 남편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는데 사귀고 나서 남편의 가정사에 대해 좀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워낙 어릴 때 시부를 잃어서 아빠에 대한 기억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시모랑 단둘이 살아야 했는데 그때문인지 아빠의 부재로 인해 느꼈을 저의 상실감이 마치 자기 일처럼 느껴졌대요. 자기가 만약 아빠가 있었다면 이랬을 때 이런 모습일까 싶은 감정을 간접적으로 겪은 기분이었다나?
그래서 제게 더 마음 쓰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하다면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서로 비슷한 배경을 가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인가 봐요. 저는 남편의 가정사를 듣고 나서 남편에게 더 마음을 열었습니다. 저희는 결혼하기 전부터 이미 서로에 대한 속사정을 다 털어놓고 결혼 인사를 드리러 양가 어른을 찾았어요. 시모도 저의 집안 사정을 남편에게 듣고 이미 알고 계셨는데요.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해 주시더라고요. 아유, 딱해라. 지금 안 싸더니 얼마나 소가리를 하고 계실까. 내가 이미 겪어봐서 그 심정을 잘 알잖니. 지금 많이 힘들 시기야. 결혼하더라도 너희 둘이서 꼬박꼬박 안사돈네 자주 찾아가줘야 해. 시모의 마음에 감동받아서 저 그날 시모 앞에서 눈물을 보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 시모가 마치 또 다른 친정엄마의 품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아무튼 양가 집안에서 저희 결혼에 대해 딱히 반대는 없었어요. 상견례 때도 시모랑 엄마의 사이는 초면이 아닌 것처럼 사이가 무척 애틋하기까지 했습니다. 안 싸돈 얘기를 듣는데 어쩜 이렇게 쌍둥이같이 비슷한 인생이 있을까 싶더라고요. 우리 집도 가까운데 한 번씩 같이 식사도 하고 얼굴 좀 보면서 삽시다. 저야 좋죠. 그렇잖아도 이제 슬슬 친구를 좀 만들어봐야 하나 생각했었는데 잘 됐네요. 아무래도 애들 덕분에 저희 좋은 일만 생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아서 서로에게 위안이 되어주니 시모랑 엄마를 지켜보면서 얼마나 안도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저랑 남편이 결혼하면서도 은연중에 홀로 남을 어머니 두 분이 걱정되었거든요. 아무튼 저랑 남편은 서로 엄마들에게 민폐 안 끼치려고 서로의 형편에서 최대한 결혼하고자 했어요. 그런데도 시모랑 엄마가 굳이 지분해주고 싶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받은 것이 10억짜리 신혼집이었습니다. 반씩 나눠서 부담하신 거라고 해도 솔직히 적은 돈 아니잖아요. 이걸 받아도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시모랑 엄마한테 그 혼수를 보답하며 살기로 마음먹었어요. 맞벌이로 바쁘게 지내며 양가에 꼬박 용돈을 드렸고요. 남은 노후를 평생 편하게 보내도록 최대한 지원해드리려고 했죠. 출발이 좋았어요. 비록 어쩔 수 없이 대출 조금 끼고 신혼을 시작하긴 했지만 모두가 웃을 수 있는 변화여서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이 결혼이 제 길이 아니었다는 신호는 겨우 신혼 1년도 안 지난 시점에서 찾아왔어요. 정말 어느 날 불시에 시모가 돈 사고를 낸 적 있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제 사연의 발단이 되겠네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제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럽기도 하고 망설이기도 해서 심상치 않은 일이라는 건 듣기 전부터 짐작하긴 했었어요. 엄마가 쓸데없이 개하는 사람 말 믿고 웬 건물에 투자를 했나 봐. 오늘 낮에 홀라당 날리는 바람에 지금 알아 누우셨어. 뭐? 갑자기 투자는 무슨 투자? 어머님이 그런 걸 왜 해? 그런 건 남의 말 듣고 함부로 하는 게 아닌데 왜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러셨대? 잘 알지도 못하시면서. 개하는 사람이 확실하다 했으니 믿은 거겠지. 아, 나도 모르겠어. 안 그래도 오늘 반차 내고 하루 종일 엄마랑 싸우느라 기운 빠진다. 5천만 원이나 날렸다는데 당장 5천만 원을 어디서 구하냐는 게 문제야. 저랑 남편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빠듯하게 털어서 시작한 결혼이라 목돈이 없었어요. 그건 저희 부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결혼 때문에 친정도 그랬고 시댁도 그랬어요. 당연히 시모는 우리 신혼집 해줬던 것 때문에 형편이 여의치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머님은 돈이 어디서 났길래 5천만 원이나 투자를 하신 건데? 어떻게 하면 5천만 원이 덜컥 생겨? 혹시 모아둔 돈이 따로 있으셨던 거야? 그랬다면 내가 이렇게 걱정하지도 않았어. 그냥 아까워하고 말았지. 엄마 대출 받아서 했대. 집 담보 잡아서. 대출이라니 더 골치가 아팠습니다. 없는 사정에 욕심냈다가 지금 배때기 터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정말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5천만 원 빚 막고자 우리 쪽에서 또 대출을 받기엔 곤란했어요. 이미 우리가 혼수한다고 약간의 대출 끼고 있어서 더는 신용에 위험할 수 있었거든요.
이래저래 방법을 생각하던 저는 차라리 신혼집을 더 싼 곳으로 옮길까 거기까지 염두에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마침 저도 모르는 사이 제 눈치를 보고 있던 남편이 엄청 조심스럽게 꺼낸 얘기가 있었는데요. 사실 방법이 아예 없진 않잖아. 그러지 말고 장모님한테 좀 빌리면 안 될까? 어차피 장모님은 돈 여유 좀 있으시니까 우리가 빌렸다가 차차 갚기만 하면 서로 피해보는 일 없을 것 같은데. 저희 집은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물려받은 재산이 좀 있었는데요. 그걸 남편이 모르지 않거든요. 그런데 저도 생각 못하고 있었던 친정의 재산을 남편이 먼저 얘기를 하니까 기분이 좀 이상했습니다. 뭔가 남편의 해결책은 애당초 친정의 재산밖에 없었던 것 같은 느낌이라 기분 나빴어요. 안 돼. 우리 엄마 고혈압 지병이 있어서 몸 안 좋은데 괜히 집안 문제로 스트레스 받게 하기 싫어. 우리들 문제도 아니고 어머님 문제 때문에 일어난 사고잖아. 괜히 관련 없는 엄마까지 끼어들게 하고 싶진 않아. 그러자 남편이 그럼 무슨 방법이 있냐고 약간 신경질을 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좀 확신이 들었어요. 남편의 머릿속엔 시무의 문제를 오직 친정의 재산으로만 메꿀 생각밖에 없다는 것을요. 이것이 저의 잘못인가요? 저 때문에 이사달이 난 게 아닌데 친정 돈 못 쓰게 한다고 신경질 내는 남편의 태도가 어이없지 않습니까? 왜 다짜고짜 성질이냐고 했더니 남편은 그저 자기 엄마가 우리 신혼집 해준다고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우리 퍼다 줬는데 5천만 원도 못 해주냐고 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 엄마는 돈이 차고 넘쳐서 마음껏 퍼다 줘도 된다는 거야? 우리 엄마 돈을 왜 당신이 마음대로 결정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물어만 보자는 거잖아. 장모님이 싫다고 하면 나도 더는 안 물어보지. 물어보는 게 그냥 돈 받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야. 우리 엄마 성격에 우리 부탁을 거절할 것 같아? 아무튼 엄마는 절대 안 돼. 솔직히 어머님이 친 사고를 왜 우리 엄마 돈으로 해결해야 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 저도 결국 짜증으로 받아치고 말았어요. 그러니 남편이 끝내 저한테 토라져 버리더군요. 그날 이후 아침도 안 먹고 출근했고 저한테 말도 안 걸었습니다. 왜 이렇게 초등학생같이 구는 건지. 저도 받아주기 피곤하여 그저 무시해버렸네요. 그러나 무작정 남편의 말을 거절했을 뿐 제게 좋은 수가 있었던 게 아니라서 여전히 근심거리였습니다. 그렇잖아도 심란한데 어느 순간부턴 시모까지 전화와서 저한테 하소연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정신이 나갔지. 좀 더 잘 살아보려고 욕심을 부렸던 게 그만 이렇게 됐네. 늙은 내가 무식하기만 하지 뭘 안다고 그랬을까. 내가 그냥 빨리 죽어버렸어야 했어. 괜히 너희들 사는데 발목이나 잡았네. 시모는 거의 매일 전화를 해서 죽는 소리를 했는데요. 갈수록 자책의 강도도 심해졌어요. 언제는 수화기에 대고 울기까지 하던데 이대로 가다가 정말 혼자서 무슨 일이라도 저지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매번 죽고 싶다, 죽어야겠다 하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근데요, 시모가 걱정이 되긴 했지만 한편으론 약간 짜증도 났어요. 시모가 남편도 아닌 제게 더 많이 전화를 하는 게 아무래도 시모 또한 저희 친정에 손 벌리고 싶어서 이러는 건가 싶었거든요. 물론 이건 엄연히 제 추측이라서 시모한테 대놓고 티를 내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깨름칙한 마음이 계속 남아있었어도 남편과 시모 또한 저의 가족이잖아요. 그들의 곤란한 사정은 곧 제 사정과도 같으니 계속 모른 채 하는 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결국엔 엄마한테 부탁하는 방법뿐인 거다 생각하던 찰나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밝은 얼굴로 귀가하는 걸 보았어요. 눈에 띄게 달라진 안색에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맨날 제가 묻는 말을 씹기 바쁘더니 이번에 좋은 일 있냐고 묻는 물음에는 시모의 돈 문제를 잘 해결했다면서 대답해 주더라고요. 정말? 안 그래도 그 얘기 때문에 당신이랑 다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결했어? 혹시 사채라던가 담보라던가 나쁜 방법 쓴 거 아니지? 네가 돈은 뜨고 지켜보는데 그런 걸 내가 몰래 할 수 있을 리가 있었겠냐? 아무튼 더 이상 엄마 돈에 대해선 신경 안 써도 돼. 동창 친구한테 차용증 써주고 빌렸거든. 사업 성공한 동창이 마침 있어서. 뭐?
그 친구한텐 또 언제 갚을 줄 알고. 그 친구랑은 신용 확실한 관계 맞아? 무슨 동창인데? 나도 아는 사람인 거야? 그만 좀 캐물어. 어차피 당신 모르는 사람이고 이미 다 끝난 얘기야. 급한 불 먼저 끄는 게 중요하니까 어쩔 수 없잖아. 두 손 놓고 있다가 손가락만 빨 거야? 남편의 말도 물론 일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남편이 더는 제가 질문하지 못하도록 입을 막으려는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조금만 더 깊게 물으면 그만 대답을 피하려고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엔 자기 못 믿어서 그러는 거냐고 약간 신경질을 내기도 했죠. 괜히 싸움으로 번질까봐 저도 그만하고 말았어요. 일단은 남편 말대로 급한 불은 끌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시모도 더 이상 죽는 소리를 안 했고 시간 지날수록 남편과도 관계가 원만해졌거든요. 오히려 돈 문제가 터지기 전보다 더 좋은 사이가 된 것 같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숨통이 트여서 좋았어요. 그동안 저도 시모랑 남편이 주는 은근한 스트레스 때문에 일상생활이 힘들었거든요. 남편이 친구한테 돈을 빌렸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으나 그래도 확실히 기분은 편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신경 못 써줬던 친정엄마를 들여다볼 여유도 생겼어요. 괜히 엄마한테 불똥 튈까봐 돈 문제로 예민할 땐 엄마를 잘 만나지 않았거든요. 남편도 저보고 쉬는 날에 친정 가서 마음 편히 쉬고 와도 된다고 배려해줬어요. 제가 제 실수도 아닌 일에 마음 고생한 걸 이해해주면서 미안했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저는 그 사과를 달게 받았는데도 남편이 주는 배려를 충분히 즐겼어요. 그때부터 저는 거의 주말마다 친정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한 번씩 저를 따라왔지 그 차용증 써준 친구와 만남을 유지해야 된다는 이유로 바빠서 주말엔 거의 외출을 하였어요. 삐걱거리던 부부관계도 시모 돈 문제도 생각보다 수월하게 지나가는 것 같아서 다행이었는데요. 한 가지 제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어요. 그건 의외로 저희 친정엄마였죠. 이전보다 친정엄마와 같이 시간 보내는 날이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친정엄마는 어딘가 모르게 불안해 보였어요. 어느 날은 엄마가 저한테 뜬금없이 남편과의 관계를 묻더라고요. 요즘 박서방이랑은 문제없이 잘 지내고 있는 거지? 너한테 무리한 요구하는 거 없고? 무리한 요구? 그런 게 있을 리가 있나? 당연히 괜찮지. 오히려 남편이 잘해줘. 갑자기 그런 걸 왜 묻는데? 그래? 아니다. 잘 지내는 거면 됐어. 엄마는 우리 딸이 엄마 없는 세상에서도 쭉 행복했으면 좋겠거든. 그러려면 박서방 역할이 중요하니깐. 엄마는 나이 드니까 별 생각이 다 든다면서 신경 쓰지 말라고 했으나 확실히 그간 제가 봐왔던 엄마의 모습과 달라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더 지날수록 엄마는 이유 없이 안색이 안 좋아져 갔어요. 근데 저는 그게 단순히 건강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엄마에게 더 좋은 걸 먹이고 병원에 잘 데려가기만 했죠. 그럼에도 엄마에게서 별다른 차도가 없어 보여 혹시 심리적 문제인가 싶었어요. 아빠가 돌아가신 것이 여전히 엄마를 힘들게 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 그 시점에 시모가 저한테 전화와서는 친정엄마가 뭘 좋아하냐, 반찬이나 좋아하는 여행지 등을 묻기 시작했는데요. 시댁이랑 친정이 그리 멀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결혼 전에도 시모랑 저희 엄마가 서로 잘 지내보자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시모가 그런 걸 묻는 줄 알았습니다. 그 사실을 잠깐 잊고 있었는데 참 잘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엄마도 매번 친구 없이 혼자 지내셔서 시모랑 같이 어울리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시기적절하게 시모가 그런 제안을 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시모한테 챙겨줘서 고맙다는 말까지 하면서 정보를 알려주었어요. 엄마랑 시모는 따로 제게 연락하는 것 없이 알아서 왕래를 하며 지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이었죠. 시모가 엄마랑 나들이 가고 싶다고 친히 도시락까지 준비해 친정 간 적 있었어요. 도시락 재료 사는 건 제가 도와드렸고 나들이 떠나기 전날은 시모랑 담소를 나누며 재료 손질도 같이 했었습니다. 두 분이서 나들이 가기로 한 당일 저는 엄마한테 연락해서 조심히 다녀오라고 인사를 했어요. 엄마의 목소리가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랑 시모가 같이 노력하고 있으니 차근차근 좋아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황스럽게도 그날 하루 종일 엄마와 연락이 두절되었어요. 저희 엄마는 새벽에도 제 전화면 거두절미하고 무조건 받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잘 시간도 아닌 저녁에 연락 두절인 게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시모도 나들이 다녀왔다는 연락 한 통이 없었는데 시모까지 연락 안 되다가 겨우 저녁에 연락이 닿았거든요. 어머님, 혹시 집에 몇 시쯤 들어가셨어요? 저희 엄마가 연락이 안 돼서 그러는데 나들이 헤어지고 바로 집에 가신 거 맞죠? 아, 그럼 내가 안 사돈을 집까지 데려다 줬는걸? 근데 오랜만에 움직여서 그런지 계속 피곤하고 잠이 온다 하긴 하더라. 아무래도 자고 있어서 전화 못 받는 것 같은데? 시모는 괜히 잠든 사람 깨우지 말고 내일 다시 전화해보라고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자기가 분명 집에 들어가서 이불 펴는 것까지 봤다면서 제 불안한 마음을 계속 달래주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남편까지 저더러 너무 걱정이 심하다고 말하길래 그런가 싶어서 그냥 잠자리에 누웠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신경이 쓰여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혹시라도 엄마가 아빠 따라가 버릴까봐 그 불안감이 저를 무섭게 만들었어요. 결국엔 그 새벽에 저 혼자 차를 타고 친정집을 찾아갔습니다. 혹시 엄마가 자고 있을까 싶어서 조심스레 들어갔어요. 그런데 당황스럽게도 엄마가 방에 없더라고요. 집을 뒤질 것도 없었지만 온 집을 뒤졌는데도 엄마가 보이지 않아서 등줄기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집이 아니면 갈 곳이 없는 사람인데 그 새벽에도 집에 없다는 건 제가 안 좋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어요. 엄마가 혹시 상실감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게 아닌가 불안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다시 엄마한테 전화해봤어요. 그런데 그 순간 엄마 휴대폰 벨소리가 집 안에서 울리더라고요. 그 소리를 찾아서 온 집을 뛰어다니다 웬 수납장 아래에 도달했습니다. 그곳은 아빠의 물건만 가득 있는 방이라 평소 들락거리지 않는 곳이었어요. 바로 그 방 안에 엄마의 폰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은 없고 휴대폰은 엉뚱한 곳에 놓여있으니 이거 아무래도 심상치 않은 일이라는 직감이 왔습니다. 저는 바로 112에 신고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 순간 제 눈에 들어온 의문의 종이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건 휴대폰 아래에 같이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걸 보자마자 저는 신고하는 걸 잠깐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분명 처음 보는 종이 서류인데 그곳에 남편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요. 뭔가 싶어서 제대로 확인해봤더니 다름 아닌 차용증인 거 아니겠습니까? 남편이 우리 엄마로부터 5천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남편이 엄마한테 5천만 원 빌릴 일 뭐 있겠습니까? 그 액수를 보자마자 저는 바로 알아채겠더라고요. 5천만 원이면 시모가 사고 친 돈밖에 없잖아요. 남편이 차용증을 쓰고 친구한테 빌렸다는 그 5천만 원이 사실은 출처가 엄마일 수도 있다는 얘기였어요. 저는 그 짧은 순간 상황 파악하느라 머리통 엄청 굴렸습니다. 그러니까 제 예상이 맞는다면 남편이 저 몰래 결국 엄마를 찾아와서 5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한 거였고 친구한테 빌렸다는 건 순 거짓말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돈 문제 터지기 전보다 제게 더 잘했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을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아니, 그게 맞는 것 같았어요. 갑자기 친정엄마한테 그리 잘해주고 챙겨주고 했던 것도 친정엄마한테 돈을 뜯어갔기 때문이었고요. 그리고 이 사실은 엄마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지난날 엄마가 저더러 남편과 사이 괜찮냐고 물었던 것도 부부끼리 사이만 괜찮다면 됐다고 한 것도 다 이런 이유가 전제로 깔려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 차용증 하나 때문에 저만 몰랐던 모든 실마리가 풀려버린 셈이었습니다. 엄마가 휴대폰 밑에 차용증을 같이 두고 외출을 했다는 건 제가 언제 한번 집에 찾아올 거란 걸 알고 취했던 행동 같았고 이러한 실체를 제가 알길 바랬던 것 같았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저 남편과 시모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살았던 그동안의 시간이 후회스러웠습니다. 우선 엄마가 무사한 게 먼저였으니 일단 112에 전화해서 우리 엄마를 실종 신고했습니다.
저는 이 주제넘는 두 사람의 악행을 절대 용서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장 집으로 돌아가 자빠져 자고 있는 남편의 등짝을 풀스윙을 날렸습니다. 화들짝 놀라서 일어나는 남편한테 차용증을 들이밀면서 대놓고 따졌죠. 당신 이거 뭐야? 친구한테 빌렸다는 5천만 원, 우리 엄마한테 빌린 돈이었어? 왜 차용증이 우리 엄마 집에서 나오는데? 그걸 또 어떡해. 뭐 그랬다 어쩔래. 어차피 차용증 쓴 거 보면 몰라? 떼먹는 거 아니고 다 갚을 거란 뜻이잖아. 별것도 아닌 걸로 사람 잠 깨우고 난리야. 별것도 아니라고? 이 쓰레기 새끼야. 내가 우리 엄마 건들지 말라고 했지. 그리고 우리 엄마 집에 있다면서 왜 거짓말했어? 설마 우리 엄마한테 해코지한 거야? 얘가 완전 생사람 잡네. 장모님이 어디 있는지는 나도 몰라. 따질 거면 우리 엄마한테 가서 따지든가. 남편은 오히려 적반하장 태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만 아니면 상관없는 건지 그저 친정엄마 행방은 시모가 알 거라고 쐐기를 박아주더군요. 분명 두 사람은 저한테 친정엄마가 일찍 잠들었다고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와서 말을 바꾸는 게 정말 어이없더라고요. 만약 어머님이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 한 거면 나 그냥 안 넘어가. 가족이고 뭐고 법적으로 문제되는 거 있으면 다 고소할 거야. 저는 그대로 집을 나와서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경찰한테서 엄마의 소식이 오기를 밤새 기다렸어요. 이 문제는 당연히 다음날 남편을 통해서 시모 귀에도 들어갔는데요. 뻔뻔하게도 시모가 저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얼굴 보고 얘기하자길래 일단 시모 집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님은 우리 엄마 어디 계신지 알고 있죠? 저희 엄마 어디 한 군데라도 잘못되면 어머님 가만 안 둘 거예요. 시모 집에 가자마자 인사도 안 하고 소리를 질렀더니 시모가 당황하더라고요. 항상 시모한테는 좋은 모습만 보였던 저라서 이렇게 불안감으로 예민해진 제가 많이 낯설었을 거예요. 그러나 어디 시모만 저를 낯설어 했겠습니까? 저 또한 시모가 그렇게 무서운 짓을 할 수 있는 사람인 줄 까맣게 몰랐습니다. 시모는 제 협박에도 겨우 눈 하나만 깜빡했을 뿐이었어요. 오히려 더 대범하게 나왔는데요. 이왕 들킨 김에 더 이상 연기할 필요 없겠다면서 본색을 바로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사돈 아직도 집에 안 들어왔니? 워낙 외출을 안 하는 사람이니 길을 모르나 보네. 미련하긴. 그보다 우리 아들이 월급쟁이가 적성에 안 맞아서 따로 사업하고 싶단다. 어차피 다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짓 아니겠어? 그럼 사돈 쪽에서도 힘 좀 보태야 하잖아. 그 얘기한다고 잠깐 자리 좀 가졌던 거지 별다른 짓 한 거 없다. 이미 그것만으로 별다른 짓을 한 거나 마찬가지네요. 사업? 대체 우리 엄마 돈으로 어디까지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럴 거면 차라리 신혼집으로 5억을 대주지 말지 그랬어요. 그 돈으로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면 될 것이지 왜 이제 와서 남의 돈을 눈독 들여요. 남의 돈이라니? 네 엄마 그 많은 재산 죽을 때 안고 간다니? 죽으면 다 내 아들 손에도 들어올 돈 아니야. 그럼 내 돈이기도 한 거지. 따지고 보면 다 한 주머니인 거라고. 개소리도 참 신박하게 하시네요. 미친 소리 그만하고 엄마한테서 가져간 돈 당장 내놓으시죠? 저 2번 기회 안 줘요. 말로 곱게 부탁하는 건 이번이 끝입니다. 변호사라도 사게? 아무리 전문가여봤자 이미 인감 찍힌 서류를 어찌 처리하겠어. 날고 기어봤자 네 엄마가 이미 집 문서는 우리한테 넘겼다. 여기 도장 보이지? 남편이 사업한다는 소리도 어이가 없는 상황에 시모가 보여주는 집 명의 변경서는 정말 할 말 잃게 만들었습니다. 시모가 가리키는 인간 부분을 보니 진짜 도장이 찍혀 있더라고요. 너 엄마가 아주 딸 일이라면 못하는 게 없으신 분이더구나. 나를 위해서라고 하니까 의심도 안 하고 바로 도장 찍더라고. 참 좋은 엄마를 뒀어. 시모랑 남편은 우리 엄마한테서 5천만 원을 가져간 걸로 모자라 집까지 뜯어갔습니다. 가장 소중한 관계가 될 거라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니 정말 머리가 새하얘지더라고요. 아무 말 못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마침 경찰한테 연락이 왔는데요. 달동네 공가에서 엄마가 발견됐다는 연락이었어요.
경찰이 데리고 있다길래 일단 급하게 전화 끊고 시무를 돌아섰습니다. 대신 집을 나가기 전에 한마디를 남겼죠. 두 사람이 저랑 엄마를 가족으로 안 보는 것 같으니까 저도 더 이상 두 사람을 봐줄 필요 없겠네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실컷 낄낄거리고 계세요. 도둑놈 새끼들이 가져갈 돈은 한 푼도 없을 거라 조만간 펑펑 울게 될 테니까. 사실 저도 확실히 그들을 도둑놈으로 몰아서 법적 처벌을 요구할 수 있을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믿을 구석이 어디에도 없었지만 일단은 시무한테 지기 싫어서 겁을 줬던 거예요. 저랑 엄마가 쏘가리 한 것만큼 시무도 심기 불편하길 바랬으니까요. 저는 얼른 엄마가 있다는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도 엄마는 무사했어요. 다시는 엄마를 볼 수 없을까봐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저는 엄마를 보자마자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을 물어봤어요. 시무랑 남편이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란 걸 알아버렸으니까 더 이상 날 위해서 선의의 거짓말을 하지 말아달라고도 했죠. 그제야 저는 제가 몰랐던 부분까지 솔직한 사실을 전부 다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랑 시무는 시무가 돈 사고를 일으켰을 때부터 우리 엄마 돈으로 해결할 생각밖에 없었어요. 제가 거절하니 제 뒤에서 몰래 5천만 원을 뜯어낼 생각으로 따로 계획 중이었던 겁니다. 그래도 중간중간 저를 설득했으나 도통 안 넘어오니까 자기네들끼리 따로 찾아간 것 같더라고요. 동정심에 약한 우리 엄마를 알고서 두 사람이 그렇게 작전을 펼쳤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굳이 차용증을 쓰지 않고도 5천만 원을 빌려줄 생각이었대요. 근데 남편이 엄마에게 신뢰를 사기 위해서 써줬나 봐요. 그리고 그건 바로 또 돈을 빌리기 위한 밑밥이었던 거죠. 두 번째부터는 남편이랑 시무가 갖은 핑계를 대며 10만 원에서 20만 원씩 야금야금 빌려달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들은 엄마한테 돈을 뜯어갈 때마다 제 핑계를 댔다고 했는데 제가 사고쳐서 돈 나갈 일 생겼다는 거짓말을 했대요. 엄마는 제 일이니까 제가 엄마한테 미안해서 말 못하고 있는 줄 알았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달라는 대로 돈을 뜯긴 것 같았어요. 미안해 엄마, 내가 더 빨리 알아차렸어야 하는데 한 입을 덮고 살면서도 몰랐어. 나는 엄마한테 최대한 돈 얘기 안 하려고 했거든. 그들 욕심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날로 커져갔는데요. 가장 최근에 문제가 된 것이 바로 나들이 사건이었던 거예요. 시무가 나들이 핑계로 남편 사업자금 좀 당겨달라고 엄마한테 협박했다더라고요. 분명 허술한 말장난으로 엄마를 꿰어낸 것일 텐데 엄마는 의심 한 번 안 하고 시무한테 그리 큰 돈을 그냥 넘겼답니다. 시무가 또 제 핑계를 댔다고 하던데 솔직히 그쯤 되면 엄마가 한 번이라도 의심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아무리 딸을 위하는 일이라 해도 그렇지 어떻게 나한테 확인도 안 해보고 집 명의 변경서에 도장까지 찍으면서 그들 말만 믿을 수가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되었어요. 대체 왜 그랬어? 엄마 돈 헤프게 다루는 사람 아니잖아. 아무리 우리가 한 식구라 하더라도 이건 아니지. 나한테 더 물어봤어야지. 지금 어머님이 엄마한테서 집 뺏었다고 얼마나 신난 줄 알아? 뭐가 이상하다는 생각 전혀 안 해봤어? 왜 안 했겠어. 걱정 마, 딸. 엄마도 너한테 피해 갈지 정도는 구분할 줄 알아. 당연히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으로 언제부터 변심했는지 다 알았지. 엄마의 말을 듣고 나니 오히려 혼란스러워서 더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엄마가 하는 말은 그 두 사람 속셈이 뭔 줄 알면서도 돈을 공짜로 내줬다는 소리잖아요. 대체 왜? 제 머릿속이 정리되지 않고 있다는 걸 엄마가 눈치챘는지 엄마는 제 앞으로 도장 하나를 건넸어요. 그건 엄마 도장이 아니라 돌아가신 아빠 거였습니다. 아, 그걸 보니까 모든 게 이해되더군요. 이미 사망자인 인감을 받아봤자 시무가 가져간 증빙서류는 다 위조 서류가 될 게 뻔했어요. 게다가 덤으로 엄마를 협박한 짓거리가 경찰한테 걸리는 탓에 얼마든지 고소가 가능해져 버렸죠. 엄마의 진짜 속내를 알고 나서 저는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어요. 혹시라도 엄마에게 더 큰 불행이 닥쳐서 엄마가 정말 남은 생을 버틸 수 없을까봐 얼마나 마음 졸였는지 모릅니다.
너무 다행이었죠. 이대로면 차용증 받은 5천만 원도 찾을 수 있었고 집도 무사한 데다가 야금야금 뺏겼던 돈은 위자료로 퉁칠 수 있으니 문제 없어졌습니다. 정말 10년 묵은 채증이 쑥 내려가더군요. 저는 그 사람들 절대 곱게 벌받게 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제 발로 나락을 향해 걸어갔으면 해서 당장 고소하지 않고 기가 막힌 타이밍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남편이 결혼 1년 만에 불륜을 저지르기 시작했어요. 저랑 틀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작정하고 저를 엿먹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불륜 행위에 엄청 당당한 태도더라고요. 어차피 나랑 이혼할 거 아니냐? 장모 돈 훔친 남편이랑 언제까지 한 입을 덮고 살려고? 무슨 속셈으로 버티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뜻대로 절대 안 될걸? 그냥 조용히 합의 이혼하지. 뻔뻔하네. 네 입으로 우리 엄마 돈 훔쳤다고 자백해놓고 나더러 합의를 바래? 끝내도 내가 끝낼 거니까 넌 그때까지 계속 찝찝하게 살면 돼. 네가 다시 시작하려는 길도 완전 시궁창으로 만들어줄 거니까 기대해. 그래봤자 너만 고생이지. 나 이번에 여자 하나 잘 물었거든? 걔는 정신력이 강해서 고작 상간녀 소송 당한다고 흔들릴 애 아니거든. 나보고 깔끔하게 이혼하고 오면 내 위자료까지 내준다더라. 나 그 여자 집 밑으로 들어가서 그 집 장인어른 사업 물려받아서 대표할 거야. 남편의 상간녀는 저보다 무려 10살이나 많은 노처녀였습니다. 남편이 돈에 눈이 멀었는지 그런 늙은 년한테 끔뻑 넘어가서는 자랑처럼 짓거려댔어요. 상간녀도 결혼하고 싶으니까 돈이 얼마가 들든 좀 해주기로 했나 보더라고요. 그것 때문인지 남편이 오히려 이혼하자고 당당하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가 막혔어요. 사실 이혼하기에 시기가 아주 적절하긴 했습니다. 불륜 소송할 때 다른 고소장도 같이 제출하면 남편이랑 시모가 타격을 강하게 입을 거란 말이죠. 대신 남편이 이혼을 원하고 있는 태도는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하지만 이대로 더 가다간 저까지 괴로운 진흙탕 싸움이 될 것 같아서 그만 끝내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을 담아서 이혼 소송을 시작했어요. 당연히 상간녀 소송과 정신적 손해배상도 청구했고요. 저희 엄마도 그들을 상대로 협박죄와 사문서 위조죄 등등 할 수 있는 건 다 신고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집안이 발칵 뒤집혔죠. 제가 친정으로 짐을 다 옮긴 날 시모가 친정집에 들이닥쳤는데요. 다짜고짜 저희 엄마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더라고요. 감히 나를 속인 걸로 모자라 고소를 해? 거짓말 친 거 곱게 넘어가 줬으면 고소는 하지 말아야지. 내가 당신한테 사기친 게 없는데 왜 고소를 해? 저는 깜짝 놀라서 시모의 머리채를 잡고 뒤로 당겨버렸습니다. 발라당 넘어지는 시모를 두고 대걸레를 들고 와 시모를 쿡쿡 찔렀어요. 나가 이 사기꾼아. 더 이상 우리 볼 일 없는 사이거든요? 당신이 무식해서 도장 주인도 못 알아본 주제에 누굴 탓하는 거예요? 당장 안 꺼지면 주거 침입으로 또 신고할 거야? 시모는 제 공격이 아팠는지 그대로 기어가 열린 문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닫힌 문 밖에서 상간녀 때문에 참는다고 소리치더군요. 우리 엄마가 인감 도장을 속여서 찍었다는 생각에 열불나 했지만 재벌 며느리가 생겼으니 그 정도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는 손해본 게 하나도 없는 이혼이었거든요. 그런데 저 뻔뻔한 인간들 때문에 감정적인 부분에서 너무 많은 상처를 입었다 보니까 왠지 모르게 패배한 기분이랄까? 아무튼 마음이 찝찝했습니다. 남편이랑 시모가 처절함을 느끼길 바랬는데 그것까진 이뤄내지 못해서 억울함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렇게 제 곁을 벗어난 전 남편은 오히려 저를 시원하게 털어냈다며 신이 나서 떠나갔는데요. 보란듯이 약오르게 잘 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혼하고 반개월쯤 지났나? 시모한테서 전화가 온 겁니다. 생각 없이 받았더니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됐지 뭡니까? 갑자기 전화해서 이런 부탁하는 게 참 면목 없다는 거 안다. 그런데도 내가 너 말고는 어디 말할 데가 없어서 염치불고하고 전화했어.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다오.
시모는 목소리를 벌벌 떨면서 제게 애걸하였습니다. 전 남편이 교통사고로 전신불구가 됐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하면서 말이죠. 대체 어떻게 된 건가 했더니 전 남편은 저와 이혼하자마자 원했던 3대로 절차를 밟고 있었대요. 상간녀가 이혼 축하 선물로 사준 차가 한 대 있었는데 허풍이 심하게 들어서 그 차를 타고 분수에 맞지 않은 짓을 하고 다니다가 음주사고를 내고 말았다네요. 결국 전 남편은 무고한 생명 하나를 잃게 만들고 자기는 장애를 얻었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였어요. 이미지가 워낙 중요했던 사업가인 상간녀 집안에서 전 남편의 사고 소식을 접하자마자 쓸모없게 됐다며 바로 손절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원래도 상간녀만이 전 남편을 좋아했지 상간녀 집에서는 전 남편을 탐탁지 않아 했대요. 그런 상황에서 전 남편이 상간녀와 결혼하기도 전에 사고를 쳐버렸으니 집안보다 남자를 선택할 수는 없었던 상간녀가 전 남편을 버린 거래요. 그 바람에 시모가 평생 전 남편을 뒤치다꺼리해야 할 팔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보고 어쩌라는 건지 시모가 원하는 대답을 주지 않고 끊어버렸더니 그 뒤로 시모가 우리 친정까지 찾아오더라고요. 주말 아침부터 오랜만에 짜증나는 사람을 보게 돼서 감정이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시모가 자꾸 저한테 돈 좀 빌려달라고 하는데 그걸 제가 왜 빌려줘야 하나요? 옛날 정 같은 타령도 하더라고요. 도대체 저런 사람들은 정을 준 적도 없으면서 왜 아쉬울 때만 정을 찾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긴 말하기 싫어서 손수 찬물을 받아와 시모 얼굴에 퍼부어 주었습니다. 제가 아줌마한테 줄 건 이것뿐이네요. 맹수하셨으니 제발 속 차리고 똑바로 사세요. 영 급하면 차라리 혈육을 찾아가시던가요. 왜 자꾸 생판 남의 등만 처먹으려고 하시나 모르겠네.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없는 형편에 벌금까지 물게 할 거예요? 그렇게 시모를 쫓아보낸 뒤로 그 두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자기 식구들한테 돈 빌리고 다니지 않을까 싶어요. 다 분수에 맞지 않는 욕심을 낸 탓을 해야겠죠. 어쨌든 시모에게 찬물까지 부어주고 나니까 속은 시원하더라고요. 그 사람들 일단 불행해진 거잖아요. 천벌 받은 거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제가 바랬던 처절한 인생에 근접하게 된 것 같아서 이게 웬 떡인가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괴로운 감정이 후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아마 죽기 직전까지 후회하면서 살다가 허송세월 보내지 않을까요? 그것만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결혼해 봤으니까 두 번은 안 하려고요. 앞으로는 저희 친정엄마와 둘이서만 즐겁게 놀아보려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다들 같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